한 여자가 오열하며 울고 있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CEO인 여자는 복지센터 후원 행사장에 기부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6년 전 이혼한 여자는 복지센터에서 옷을 받는 아이들 사이에 9살쯤 되는 쌍둥이 남매의 이름을 듣고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중소기업 CEO인 여자는 왜 쌍둥이 남매의 이름을 듣고 오열하며 울었을까요? 그리고 이 여자는 어떻게 이혼 후 중소기업 CEO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었는데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는 이미 식어버린 저녁이 놓여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나던 된장찌개는 이제 표면에 기름막이 앉아 있었고 정성스럽게 구운 생선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하니 오늘만 남편에게 5번이나 전화를 걸었더군요.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는 읽음 표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서은은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소파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결혼 초반만 해도 이렇지 않았어요. 그때 남편 민석은 떠오르는 CEO였죠. 32살의 나이에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며 업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서은은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반했었어요. 프로포즈하던 날 고급 레스토랑 루프탑에서 무릎 꿇고 반지를 내밀던 그의 눈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었죠.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가 한 말이었습니다. 서은은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죠. 하지만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점점 커졌고 그와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사업가의 아내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해는 외로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쌍둥이 아들 태준이와 태윤이가 태어났을 때도 남편은 병원에 없었어요. 중요한 투자 미팅이 있다며 해외 출장을 간 상태였죠. 서은은 산모병실에서 혼자 두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보다는 쓸쓸함이 더 컸었어요. 아이들이 돌이 되던 날도, 새 돌이 되던 날도 남편은 회사 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사진 속에서만 아빠였죠. 태준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태윤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그 순간들을 남편은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는 꼭 집에 있어줄 수 있어요? 서은이 조심스럽게 물으면 남편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미안해요.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시간 낼게요. 하지만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끝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며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요. 저녁 준비해놔요. 그 말을 믿고 장을 보러 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를 샀고 된장찌개를 끓였죠. 아이들 앞에 앉아 말했어요. 오늘은 아빠랑 같이 저녁 먹어요. 태준이와 태윤이는 고개만 갸우뚱했습니다. 3살 쌍둥이들은 아빠가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6시가 지나고 7시가 지나고 8시가 되어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태윤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서은을 쳐다봤어요. 말은 하지 못했지만 배고프다는 표정이었죠. 조금만 기다려볼까? 서은은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안 올 거라는 걸요.
결국 아이들은 실망한 표정도 짓지 못한 채 그냥 방에 들어갔고 서은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양복 재킷을 한 손에 들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남편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서은은 식탁을 바라보았어요. 식어버린 저녁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오늘 일찍 온다고 했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를 내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서운했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미팅이 잡혀서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우유를 꺼내 마시더니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서은은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당신 기다렸어요. 8시까지요.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다예요? 매번 약속하고 매번 어기고 아이들은 아빠 얼굴도 제대로 못 봐요. 서은 씨, 지금 나한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집 생활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남편의 말에 서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늘 이랬어요. 돈 얘기만 나오면 서은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죠. 전업주부인 자신은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중에 더 여유로워지면 그때 시간 낼게요. 나중은 언제예요? 아이들은 지금 자라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안 와요. 서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으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왜 이렇게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돈 벌어오는 게 잘못이에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한테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관심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집도 내가 마련했고, 차도 내가 샀고, 당신이 쓰는 돈도 다 내가 버는 거예요.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은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예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시작이네요. 나 피곤해요. 오늘은 그냥 자고 내일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며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은은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텅 빈 공간에 홀로 서 있으니 갑자기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그 다음 날 아침도 비슷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집안은 점점 차가워졌죠. 서은은 새 살배기 쌍둥이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마음 한편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예상외로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죠. 거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서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투자 건이 하나 틀어졌어요. 많이 실망했겠네요. 실망 정도가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준비한 건데 남편의 목소리에는 지침이 묻어났습니다. 서은은 옆에 앉았어요.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프로젝트였는데. 서은은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손을 뺐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 말에 서은은 일어섰습니다. 위로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그마저도 원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돌아가는 서은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 누운 남편은 등을 돌리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서은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했던 시절이 분명 있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던 날들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서은은 남편의 서재 청소를 하다가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회사 재무제표였어요. 자세히 보니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았죠.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고 빚도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서은은 놀라서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이런 상황이었구나. 남편이 왜 그렇게 일에 매달렸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운함도 밀려왔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끙끙 앓았을까요? 여보, 회사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날카롭게 쳐다보았어요. 내 서재 뒤진 거예요? 청소하다가 우연히. 우연히? 남의 서류를 함부로 보는 게 우연이에요?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은은 당황했어요. 그게 아니라 걱정돼서 물어본 거예요.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당신이 알아서 뭐해요? 해결책이라도 있어요? 그 말에 서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서은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회사 일도 모르죠.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힘들면 얘기라도 나눴으면 해서요. 얘기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나 혼자 해결해야 해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도 다 먹지 않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어요. 서은은 혼자 식탁에 남았죠. 태준이와 태윤이는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은은 발코니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빛은 가려져 있었죠.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요. 한때 반짝였던 행복의 기억들이 지금은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서은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요. 그로부터 2주일쯤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또다시 남편과 다퉜어요. 이번에는 아이들 문제였죠. 3살밖에 안 된 쌍둥이들은 아빠를 거의 못 봐요. 서은 혼자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한 번만이라도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 얼굴이라도 봐줄 수 없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직 애들이 어려서 아빠가 누군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문제죠. 아이들이 아빠를 모르고 자라고 있어요. 관심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마요. 나도 내 방식대로 아이들 키우고 있어요. 무슨 방식이요? 돈만 주는 게 방식이에요? 서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요, 돈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 나더러 뭘 하래요? 같이 있어주는 거요. 옆에 있어주는 거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이들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태윤이가 무서워서 우는 소리였죠. 3살짜리 아이가 부모의 싸움 소리에 놀란 거예요. 서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봐요, 아이들이 우잖아요. 이게 당신이 원한 가정이에요? 남편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섰어요. 나도 이런 가정 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서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감정이 폭발했어요. 참고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럼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서은을 쳐다보았어요. 놀란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 표정이었죠. 그저 담담했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어요?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진심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었죠. 남편이 놀라서 사과하고 달래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왼손 약지에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빼기 시작했어요. 서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이게 내가 원한 거잖아. 남편은 반지를 거실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딸그랑 소리와 함께 반지가 테이블을 굴러갔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내일 변호사 연락할게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반지를 바라보았죠. 한때 사랑의 약속이었던 그 반지가 이제는 끝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서은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사실이 실감났죠. 방 안에서는 아이들의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은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아이들 방문을 열었죠. 태준이와 태윤이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빨간 눈으로 서은을 바라보았어요. 엄마. 태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은은 침대에 앉아 두 아이를 안았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이 누구를 위한 말인지 서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말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인지요. 그날 밤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과 서은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주고받았죠.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회색 벽지와 검은색 가죽 소파가 놓인 상담실이었어요. 서은은 소파 끝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죠. 맞은편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 책상 너머로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놓았어요. 자, 그럼 양육권 문제부터 논의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사무적으로 울렸습니다. 서은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순간이 올 줄은 알았지만 막상 마주하니 숨이 막혔죠. 아이들은 쌍둥이 남아 2명입니다. 윤태준, 윤태윤. 현재 3살입니다. 맞죠? 네. 남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양육권 귀속에 대해 먼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윤민석 씨, 의견 있으십니까? 남편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 말에 서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어요.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할 거라는 걸요. 하지만 직접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죠.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요. 남편은 준비해 온 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은은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이서은 씨는 어떻습니까? 변호사가 서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은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경제적 능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현재 직업이나 수입원이 있으신가요? 변호사의 질문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서은은 고개를 떨궜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지냈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을 양육할 경제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을 찾으면 일을 찾으신다는 건 가정일 뿐입니다. 법원은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변호사의 말이 냉정하게 이어졌어요. 서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이 너무도 명확했거든요. 돈이 없었어요. 일자리도 없었죠. 살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또한 윤민석 씨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주이십니다. 아이들이 환경 변화 없이 계속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변호사가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서은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거든요. 이서은 씨, 양육권을 포기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서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서은의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집도 마련하지 못하고 끼니조차 불안정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저와 함께 사는 게 나아요. 교육 환경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턱까지 흘렀죠.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엄마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데려가 봤자 제대로 키울 수 있어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서은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당신은 아이들을 제대로 본 적이나 있어요? 일만 하느라 집에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보모를 고용할 겁니다.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사람을 구할 거예요. 보모요?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서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진정하세요. 감정적으로 대화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서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안 되면 법원 판결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윤민석 씨에게 유리합니다. 그 말이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서은은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이 서은을 불렀어요. 서은 씨. 서은은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잘 키울게요. 걱정하지 마요. 면회권은 드릴 겁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만날 수 있어요. 서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당신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요? 남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내 아이들인데요. 그럼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해요? 아이들 마음은 생각도 안 해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당신이 아이들 데려가 봤자 힘들어질 뿐이에요. 서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남편의 시선이 등 뒤에 느껴졌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죠. 눈물이 계속 맺혀서 그랬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블록을 쌓으며 웃고 있었어요. 서은을 보자 태준이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짧은 한마디와 함께 팔이 서은의 목에 감겼습니다. 서은은 태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작은 몸에서 금세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태윤이는 한 박자 늦게 다가와 서은의 다리를 꼭 껴안고 얼굴을 비볐습니다. 두 볼이 붉게 달아 있었고 입가에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배를 쓸어내리며 손가락으로 입가를 가리키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엄마. 서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밥 해줄게. 다정하게 말하며 아이들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손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공기만 얼굴을 스쳤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무엇을 꺼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포기해야 하나? 생각이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숨이 짧아졌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도 서은은 움직였습니다. 밥을 데우고 국을 데워 작은 그릇에 조금씩 덜었습니다. 반찬을 잘게 잘라 아이들 앞에 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태준이는 작은 숟가락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조심스럽게 퍼올렸습니다. 입에 넣기 전 서은의 얼굴을 힐끗 보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돌려 서은의 그릇 위에 톡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동그란 눈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윤이는 자기 그릇에서 반찬 조각 하나를 집어 서은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서은의 팔을 톡톡 두 번 두드렸습니다. 엄마. 짧고 낮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눈동자는 조심스레 흔들렸습니다. 서은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들이 서은의 눈가를 올려다보다가 작은 손으로 눈가를 살짝 만졌습니다. 붉어진 눈을 보고는 태준이가 입술을 내밀어 뽀뽀 소리를 흉내냈고 태윤이는 휴지 상자를 끌어와 한 장 뽑아 서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서은은 고개를 살짝 돌려 숨을 고른 뒤 다시 아이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괜찮아. 낮게 말하며 두 아이의 머리를 번갈아 쓰다듬었습니다. 태준이는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고 태윤이는 서은의 옆구리에 몸을 기댔습니다.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체온과 무게, 그리고 작은 손의 동이가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습에 서은의 눈시울이 또 붉어졌습니다. 참으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홀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건넨 서류를 펼쳐놓았어요. 양육권 포기 동의서였죠.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글씨를 쓸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서은 자신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서은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자고 있었어요. 방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죠. 태준이와 태윤이가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서은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끝에 느껴졌죠. 태윤이의 볼을 살짝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엄마가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은 듣지 못했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무능해서,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베갯니에 눈물 자국이 생겼어요. 서은은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꼭 다시 올 거야. 돈 벌어서 힘길러서 너희들 데리러 올 거야. 떨리는 손으로 태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엄마. 그래,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태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콩닥콩닥
작고 귀여운 소리였죠. 서은은 그 소리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태윤이도 안아 올렸습니다. 두 아이를 양팔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꼭 다시 찾을게. 약속이야. 그렇게 속삭이며 아이들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태준이의 이마에, 태윤이의 볼에 살짝살짝 입을 맞췄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서은은 아이들을 침대에 다시 눕히고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아이를 바라보았죠. 잘 자라. 건강하게 자라.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가방을 챙겼어요. 미리 준비해둔 짐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죠. 옷 몇 벌과 생필품 뿐이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한참을 그 상태로 서 있었어요.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뛰어가서 다시 안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보였어요. 한 발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고개를 돌렸죠. 집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는 집이요. 서은은 그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중얼거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서은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죠. 서은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서은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이게 정말 끝인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죠. 뒤돌아보니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30층 건물이었어요. 어딘가 저 위에 아이들이 자고 있을 거예요. 서은은 그 창문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멀었거든요. 다시 올게. 꼭 다시 올게.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서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었죠. 버스가 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서은은 올라탔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도시가 점점 멀어졌어요. 아파트도 익숙한 거리도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서은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어요. 태준아, 태윤아, 엄마 용서해줘.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죠.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서은을 태우고 알 수 없는 미래로 향했어요. 뒤에 남겨진 것들과 이별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창밖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은은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지. 처음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너진 자신을 억지로라도 일으켜 세워야 했어요.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려면요.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어요. 서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태준이와 태윤이의 얼굴이 떠올랐죠. 기다려. 엄마가 꼭 돌아갈게. 그렇게 다짐하며 서은은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났습니다. 아이들 없는 삶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며요. 고향 근처 작은 도시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서은은 가방을 꼭 안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풍경이었죠.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간판이 낡은 2층 건물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중년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원룸 하나 구하려고요. 최대한 싼 곳으로요. 서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서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보증금 500, 월세 30 이내로 찾고 있어요. 그 정도면 선택지가 많지 않은데요. 역에서 좀 멀어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부동산 사장은 서류를 뒤적이더니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어때요? 오래됐지만 깨끗한 편이에요. 보증금 500에 월세 25만 원입니다.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가보시죠. 차를 타고 10분쯤 달렸습니다. 낡은 빌라 앞에 차가 섰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죠. 서은은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층 202호예요. 올라가 보시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형광등 하나만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202호 문을 열자 좁은 원룸이 나타났습니다. 사평 남짓한 공간이었죠. 작은 창문 하나, 화장실, 그리고 낡은 싱크대가 전부였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서은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긁힌 자국이 많았어요. 하지만 서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좋아요. 그럼 계약서 쓰러 사무실로 가시죠. 계약을 마치고 열쇠를 받았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짐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켜졌죠. 서은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는 거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제는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수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뺨이 움푹 들어갔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죠. 서은은 뺨을 몇 번 두드렸습니다. 정신 차려. 이제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구인 광고를 찾았습니다. 식당, 카페, 편의점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식당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경력은 없어요. 하지만 열심히 할 자신은 있어요. 경력 없으면 힘들어요. 여기 바쁜 데거든요. 가르쳐 주시면 금방 배울게요. 서은은 간절하게 말했지만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그렇게 5군데를 돌았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서은은 작은 중국집 앞에 섰어요. 유리창에 직원 구함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죠.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인 광고 보고 왔어요. 주방에서 50대쯤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여기 홀서빙이랑 설거지하는 자리인데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경력은요? 없어요.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할게요. 주인 아주머니는 서은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딸이 대학 가면서 그만뒀거든요.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서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를 구한 거예요. 시급은 10,000원이고 낮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예요. 주말 없어요. 괜찮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11시까지 와요. 일 가르쳐 줄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은은 조금 가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래도 시작이었어요.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과 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천천히 걸어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방 안에서 컵라면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어요. 첫 술을 떴습니다. 뜨거웠지만 맛있었어요. 아니, 맛있다고 느끼려고 애썼습니다. 밥을 먹으며 핸드폰을 켰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거였습니다. 이혼이 정리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서은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라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은은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천장이었죠. 태준이와 태윤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자고 있겠지? 밥은 잘 먹었을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어요. 연락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중국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일을 가르쳐 줬어요. 접시는 이렇게 들고 테이블 번호 잘 봐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접시를 떨어뜨릴 뻔하기도 했고 주문을 잘못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서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메모를 하고 또 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했죠.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 얼굴도 외워지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은 서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로 오셨네요? 열심히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서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어요. 160만 원.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벌어본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었지만 서은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월세를 내고 나니 13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식비와 교통비를 쓰면 거의 남지 않았죠. 서은은 밤 시간을 활용해 추가 수입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처 세탁소에 야간 알바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시급만 2,000원이었어요. 서은은 주저없이 지원했습니다. 중국집에서 일한다고요? 그럼 저녁 8시에 끝나는 거예요? 세탁소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1시간 쉬고 9시에 올 수 있어요. 체력이 될까요? 하루 11시간 일하는 건데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와보세요. 이제 서은의 하루는 더 바빠졌습니다. 아침 10시에 일어나 11시에 중국집으로 출근하고 저녁 8시에 퇴근한 뒤 간단히 밥을 먹고 9시에 세탁소로 갔어요. 새벽 1시에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2시쯤 되었죠. 씻고 자면 3시, 일어나면 10시. 잠자는 시간은 7시간 정도였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발은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은은 참았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면 힘이 났거든요. 조금만 더 버티자. 돈 모아서 다시 찾으러 가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탁소에서 일하다가 쓰레기통에서 1,000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고급 원단이었어요. 누군가 버린 옷에서 떨어진 거였죠. 서은은 그 천을 집어들었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 서은은 의상 디자인을 전공했었어요. 졸업 후 취직하지 못하고 결혼했지만 손재주는 남아 있었죠. 집에 와서 천조각을 펼쳐 놓았습니다. 가위와 바늘을 샀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간단한 재봉 도구였죠. 밤새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아기 모자였어요. 완성된 모자를 손에 들고 바라보았습니다. 투박했지만 나름 예뻤어요. 서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나왔죠. 태준이랑 태윤이한테 입혔으면 귀여웠을 텐데.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가슴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슬퍼하면 안 돼. 앞으로 나아가야 해. 다음 날부터 서은은 틈날 때마다 천조각을 모았습니다. 세탁소에서 버려지는 원단, 중국집 근처 재래시장에서 주운 자투리 천들이었어요. 그걸로 아기 옷과 모자, 턱바지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작품이 10개쯤 모였습니다. 서은은 중고 사이트에 사진을 올렸어요. 수제 아기 옷 팝니다. 10,000원. 간단한 설명과 함께 사진 몇 장을 올렸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도해 본 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날 댓글이 달렸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구매하고 싶어요. 서은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답글을 쓰기 힘들 정도였어요. 감사합니다. 계좌 알려드릴게요. 첫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10,000원이 입금되었어요. 서은은 핸드폰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10,000원이었지만 자신이 만든 걸 누군가 사준다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내가 할 수 있구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날 이후 서은은 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새벽에 세탁소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1시간쯤 바느질을 했어요. 잠은 더 줄었지만 괜찮았습니다.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한 달에 5개씩 팔렸습니다. 50,000원의 추가 수입이었어요. 적은 돈이었지만 서은에게는 큰 돈이었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아이들 데리러 갈 수 있을 거야. 서은은 통장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잔고는 100,000원을 조금 넘었어요. 턱없이 부족했지만 제로에서 시작한 거였죠. 3개월쯤 지났을 때 단골 고객이 생겼습니다. 아이디가 쌍둥이 맘인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매달 서은의 옷을 샀습니다. 작가님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우리 쌍둥이들이 이거 입으면 너무 예뻐요. 댓글을 보는 순간 서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쌍둥이라는 단어에 태준이와 태윤이가 떠올랐거든요. 지금 얼마나 컸을까? 말은 잘할까? 건강한 걸까?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서은은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바느질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랜드를 만들면 어떨까? 그냥 수제품으로 파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서은은 공책을 꺼내 이름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이름을 적어보다가 하나가 마음에 들었어요. 아이리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은은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아이리움. 좋아. 이걸로 하자. 작은 꿈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이 브랜드를 크게 키워서 아이들 앞에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문득 이혼할 때 민석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에 2번 면회할 수 있다고 했었죠. 서은은 달력을 꺼냈어요. 면회 가능한 날짜를 계산해 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갈 수 있겠네. 하지만 서은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갈 수 없었어요. 아니,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초라한 모습으로 아이들 앞에 설 수 없었거든요. 허름한 원룸에 살며
낮에는 중국집에서 설거지하고 밤에는 세탁소에서 일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태로 나타나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돈을 모아서 안정된 모습으로 만나야지. 서은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태준이와 태윤이는 아빠와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굳이 지금 나타나서 아이들 마음을 흔들 필요는 없었죠. 성공하고 나서 가자. 아이들한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어서 만나자. 그렇게 다짐하며 서은은 달력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으니까요.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이 들을 수 없는 말이었죠. 그날을 위해 서은은 오늘도 바늘을 들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서은의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한 땀 한 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민석은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투자자들이 약속한 자금이 들어오지 않은 지 2개월째였죠. 대표님, 직원들 월급 언제 나와요? 격리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들었어요. 직원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죠. 이번 주 안에 해결할게요.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직원들이 다들 힘들어해요. 알아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격리 직원은 한숨을 쉬며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민석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투자건이 무산된 뒤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거래처들은 외상값을 독촉했고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을 요구했죠. 민석은 사방이 막힌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민석 대표님이시죠? 저희 법무법인 정진인데요. 대출 상환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미 6개월째 연체 중이십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상환하시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일주일만 더 주세요. 제발. 죄송합니다. 금요일까지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석은 핸드폰을 책상 위에 던졌어요. 화면이 금이 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밤 11시, 불을 켜자 거실 바닥에 담요를 끌어안고 웅크린 쌍둥이가 보였습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민석은 그들 앞에 쭈그려 앉았어요. 아이 하나가 눈꺼풀을 비비며 깨더니 엄지손가락을 입에 물고 민석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다른 아이는 소파 아래에서 인형을 꺼내 품에 안고 엄마를 찾듯 현관 쪽을 몇 번 힐끗거렸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대신 눈동자가 커졌다가 잦아들죠. 민석은 두 아이의 등을 번갈아 쓸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대답 대신 민석의 셔츠 끝을 꼭 잡았고 작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침, 어린이집 앞. 아이들은 민석의 바짓단을 붙들었어요. 한 아이는 바짓단에 이마를 문질렀고 다른 아이는 신발코로 민석의 신발을 톡톡 건드렸죠. 가지 말라는 신호. 민석은 허리를 굽혀 아이들의 손을 하나씩 떼어냈어요. 아이 하나가 입술을 내밀며 금방이라도 울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선생님 품에 안겨 들어가면서도 아이는 고개를 뒤로 꺾어 민석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팔을 길게 뻗었어요. 공중을 긁는 작은 손. 저녁에 바로 오세요. 요즘 많이 불안해해요.
선생님의 말. 민석은 고개만 끄덕죠. 회사에는 사표와 텅 빈 책상, 미안하다는 말만 남아 있었죠. 오후 5시 전화. 다른 아이들은 다 갔습니다. 민석은 신호에 걸릴 때마다 핸들을 더 꽉 잡았습니다. 어린이집 현관. 쌍둥이는 양손에 작은 가방을 든 채 나란히 앉아 있었죠. 한 아이는 신발끈을 풀었다가 다시 묶다가를 반복했고, 다른 아이는 문 쪽으로 몸을 기울인 채 귀를 문에 붙여 바깥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석을 보자 둘 다 동시에 일어나 달려왔죠. 말 대신 품에 얼굴을 파묻는 몸짓. 차 안에서 한 아이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고, 다른 아이는 민석의 소매를 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차량 진동에 맞춰 작은 손이 덜컥덜컥 떨렸죠. 일주일 뒤 독촉장. 변호사의 냉정한 문장. 회생도 어렵습니다. 재산 정리를. 집까지 빼앗기면 아이들은. 대답 대신 고개가 조금 기울어졌다. 방법 없었죠. 한 달 뒤 경매. 이사. 좁은 오피스텔. 한 대의 인덕션, 작은 싱크대. 아이들은 새로운 공간을 낯설어 했습니다. 한 아이는 방 구석을 둥글게 빙글빙글 돌았고, 다른 아이는 빈 옷장을 열고 닫고를 반복했어요. 냉장고엔 우유 한 팩, 계란 몇 개, 프라이팬 가장자리에 튄 기름방울이 튕겼이 썼습니다. 식탁, 컵라면과 계란 후라이. 한 아이는 숟가락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고 다른 아이의 그릇에 반찬을 하나 옮겨 놓았죠. 다른 아이는 자기 그릇을 민석 쪽으로 조금 미는 대신 고개를 좌우로 작게 저었습니다. 싫다는 표시인지 미안하다는 표시인지 알 수 없는 작은 몸짓. 통장 잔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린이집 비용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채용 면접에서는 예의 바른 미소가 반복되었죠. 경력이 너무 높으셔서요. 복도 끝에서 문이 닫힐 때 민석은 잠깐 의자를 잡았다 놓았습니다. 어느 아침 몸이 무겁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창백했고 뺨이 꺼졌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돌아오는 길 전봇대를 붙들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식은땀, 손끝에 저림, 하원 시간. 현관 앞 두 아이는 바닥에 등을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는 고개를 무릎 사이로 쏙 넣고 숨을 길게 쉬었고, 태윤이는 선생님의 손가락을 잡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감았다 풀었다를 반복했습니다. 민석이 나타나자 둘은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태윤이는 민석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이마를 맞댔습니다. 태준이는 민석의 손등에 자신의 볼을 문질렀습니다. 확인하는 의식처럼. 밤, 민석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아이 둘은 거실 바닥에 담요를 끌어다가 나란히 누웠죠. 이불 끝을 서로에게 덮어주듯 밀어주고 태준이는 태윤의 손을 찾아 꼭 잡았습니다. 새벽녘 민석은 일어나 담요를 덮어주다 말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석은 아이들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너무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민석은 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아이들을 키울 수 없었거든요. 아이들을 임시로 맡길 수 있을까요? 상담원이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이신가요? 지금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요. 가족이나 친척은요? 없습니다. 아내와는 이혼했고요. 상담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임시 위탁보호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절차가 좀 걸립니다. 얼마나 걸려요? 2주일 정도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일이라도 버텨야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요.
서류를 작성하며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을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게 가슴 아팠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건강 회복하고 다시 데려올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민석은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한 달 후 복지시설에 면회를 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이들이었죠. 면회실에 들어서자 태준이와 태윤이가 보였습니다. 유아돌봄센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었어요. 민석은 다가갔습니다. 태준아, 태윤아. 아이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석을 보자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달려왔습니다. 민석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태준이와 태윤이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따뜻했습니다. 보고 싶었어? 많이 보고 싶었어? 태윤이가 민석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민석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2주일 후 민석은 태준이와 태윤이를 복지시설에 데려갔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담장 너머로 놀이터가 보였죠.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태준이가 민석의 손을 꼭 잡으며 왔습니다. 민석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어요. 여기는 잠깐 있을 곳이야. 아빠가 병원 다녀와야 해서 여기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실 거야. 금방 데리러 올게. 복지사가 다가왔어요. 아이들 잘 돌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을 안았어요. 태준이와 태윤이의 작은 몸이 품에 안겼죠. 이별이 두려웠습니다. 태준이와 태윤이는 어리둥절하게 민석만 쳐다봤습니다. 민석은 눈물을 참으며 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뒤돌아 걸어 나왔어요. 뒤에서 태윤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민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중얼거리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건물을 바라보았어요. 아이들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울고 있는 모습을. 민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복지시설이 점점 멀어졌어요. 민석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격하게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피로 증후군입니다.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나요?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도 병행해야 하고요. 입원해야 하나요? 지금 상태로는 입원을 권합니다. 최소 2주일은 필요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았어요.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침대 하나, 작은 창문 하나가 전부였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누워 있었죠. 2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링거를 맞고 약을 먹고 잠을 잤어요. 몸은 조금씩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태준이와 태윤이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퇴원하던 날 복지시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들 상태가 어떤가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면회 가고 싶은데 지금은 적응 기간이라 면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 달 후에 오세요. 한 달이나요? 아이들이 안정을 찾아야 해요. 이해해 주세요. 민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텅 빈 방이 나타났어요.
아이들 신발이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작고 귀여운 운동화였죠. 민석은 그 신발을 집어들었습니다. 빨리 데리러 갈게. 중얼거리며 신발을 꼭 안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 옷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블록 장난감도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민석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옷은 개어서 서랍에 넣고 장난감은 상자에 담았어요.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서은과 민석, 그리고 아기였던 태준이와 태윤이가 웃고 있었어요.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이었죠. 민석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생각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사진 속 서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다음 날부터 민석은 다시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나이와 경력이 문제였죠. 40대 초반에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요? 네,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났어요.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시급은 10,000원, 하루 4시간이었어요. 많지 않았지만 민석에게는 감사한 일이었죠. 내일부터 나오세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생긴 수입원이었어요. 저녁이 되면 식당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버렸어요. 허리가 아프고 손이 거칠어졌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요. 한 달 후 복지시설에 면회를 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이들이었죠. 면회실에 들어서자 태준이와 태윤이가 보였습니다. 놀이방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었어요. 민석은 다가갔습니다. 태준아, 태윤아. 아이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석을 보자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달려왔습니다. 아빠. 민석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태준이와 태윤이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따뜻했습니다. 보고 싶었어? 많이 보고 싶었어? 태윤이가 민석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민석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민석은 안도했어요.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면회 시간은 30분이었어요. 너무 짧았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아빠 가야 해. 다음에 또 올게. 태준이가 민석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민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다음 주에 또 올게. 약속이야. 아이들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뒤돌아 걸어 나왔어요. 뒤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핸들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아빠 자격이 없는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민석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석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태준이와 태윤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이었죠. 사진을 하나하나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이었죠. 미안해. 너희들한테 미안해. 중얼거리며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어요. 의사는 진료 기록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약은 계속 드셔야 합니다. 언제쯤 완전히 나을까요? 꾸준히 관리하시면 6개월 정도 후에는 많이 나아질 거예요. 6개월.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민석은 한숨을 쉬었어요.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갔습니다. 약값이 생각보다 비쌌어요.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민석은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고가 100만 원도 안 남아 있었죠. 이러다간 월세도 못 내겠네.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민석은 새벽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4시부터 8시까지 신문과 우유를 배달했어요. 그리고 낮에는 쉬었다가 오후에 식당으로 갔죠. 하루 8시간을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버텼어요.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아이들을 데려오려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조금씩 돈이 쌓였어요. 100만 원, 200만 원. 천천히 모여갔습니다. 민석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은의 번호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전화하면 뭐라고 말하지?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할까요? 도와달라고 할까요? 하지만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시동을 걸고 다시 출발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 사진을 벽에 붙였어요. 태준이와 태윤이의 웃는 얼굴이었죠. 언젠가 다시 만나자. 꼭 다시 만날 거야. 사진을 쓰다듬며 중얼거렸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민석은 홀로 남았습니다. 약병 옆에 아이들 사진을 놓고 내일을 기약하며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서은은 새벽 2시 세탁소 일을 마치고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잠들지 않고 바느질을 시작했죠. 연한 노란 원단에 레이스를 단 아기 원피스를 완성하며 떠난 아이들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원피스 사진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자 10명이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폭주하는 주문에 서은은 밤마다 4시간만 자며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예쁘다, 퀄리티가 좋다는 고객의 반응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달 뒤 단골 고객의 권유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10장 올리고 시작했지만 어느 날 육아 인플루언서가 서은의 원피스를 착용한 사진을 올리면서 팔로워가 하루 만에 500명이 늘었습니다. 주문은 하루 10건 이상 몰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서은은 중국집과 세탁소 일을 그만두고 아이리움에 전념했습니다. 낡은 원룸을 떠나 투룸 작업실로 옮기고 중고 재봉틀과 선반을 들였습니다. 밤낮 없이 바느질하며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을 넘겼습니다. 6개월 후 팔로워는 1만 명을 돌파했고 월 매출은 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도움을 얻기 위해 봉제 보조구인 광고를 올렸고 경숙이라는 경력 10년의 봉제사가 합류하면서 생산량이 2배로 늘었습니다. 1년 뒤에는 직원이 3명으로 늘고 20평 사무실을 갖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00% 수제 아동복으로 연 매출 6천만 원 달성이라며 성공 사례로 취재를 요청했죠. 서은은 카메라 앞에서 원단을 자르고 바느질하며 이야기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제 아이들 때문이에요. 언젠가 아이들 앞에 당당히 서고 싶어요.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팔로워는 5만 명을 넘어섰고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홈페이지를 열고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직원도 5명 더 늘렸습니다. 50평 규모의 사무실을 마련한 서은은 거울 속 한층 자신감 넘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해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여전히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과 헤어진 지 어느새 6년, 지금은 9살이 되었을 두 아이를 생각하며 밤마다 전화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었지만 아이들을 마주할 용기는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센터에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아동 후원 행사에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서은은 망설이다가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행사 전날 밤 별이 반짝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아, 태윤아 엄마 곧 갈게. 그날 밤 서은은 아이들이 웃으며 달려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 베개가 젖어 있었죠. 거울 앞에서 마음을 다잡은 서은은 복지센터로 향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뭔가 달라질 것 같아. 새로운 성공의 문 앞에서 서은은 여전히 아이들을 향한 그리움을 품은 채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지센터는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서은은 차를 몰고 1시간쯤 달렸어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담벼락에 푸른 하늘 복지센터라고 쓰여 있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죠. 서은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상자가 5개 실려 있었어요. 아이리움에서 만든 아동복이었죠. 모두 새 제품이었습니다. 기부용으로 준비한 거예요. 직원 2명이 나와 상자를 옮겨갔습니다. 서은은 가방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지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리움 대표님이시죠?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기부해 주신 옷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복지사는 서은을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큰 홀로 갔어요.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명쯤 되어 보였죠. 잠시 후에 행사 시작할 거예요. 여기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은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다양한 나이대였습니다.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요. 아이들은 서로 장난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밝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서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 모두 가족이 없거나 사정이 있어 이곳에 온 거라는 걸요. 나도 똑같았지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떠났던 자신이 떠올랐어요. 가슴이 아렸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센터장이 나와 인사를 했어요. 오늘 아이리움에서 좋은 옷들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나눠주실 거예요.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서은은 일어나 앞으로 나갔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예쁜 아동복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죠. 자, 여러분. 한 명씩 나와서 받아가세요. 아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다가왔어요.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예쁘지? 이거 입으면 공주처럼 될 거야. 서은은 웃으며 옷을 건넸습니다.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한 명씩 옷을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좋아했어요. 서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행복했죠. 10명쯤 나눠줬을 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 빨리 가자. 잠깐만 신발 신어야지. 서은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남자아이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쌍둥이처럼 닮은 아이들이었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 아이들. 서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들이 가까이 왔어요.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죠. 동그란 눈, 오똑한 코, 작은 입술. 태준이와 태윤이었습니다. 아니, 너무 닮았어요. 하지만 6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서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줄 끝에 섰습니다. 서은의 손이 떨렸어요. 옷을 나눠주다가 떨어뜨릴 뻔했죠.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진정해. 그냥 닮은 아이들일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한 명씩 옷을 받아갔습니다. 순서가 점점 다가왔어요. 서은은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 쌍둥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한 아이가 다가왔어요. 활발해 보이는 아이였죠.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했습니다. 서은은 입술이 떨렸어요. 안녕. 몇 살이니? 9살이요. 9살. 태준이와 태윤이도 지금 9살일 거예요. 서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름이 뭐니? 윤태준이요. 그 순간 서은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윤태준. 내 아들 이름이었어요. 옷을 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옷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서은은 아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 알아요? 아니야. 서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옷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 없었죠. 이거 받아. 겨우 건넸습니다. 태준이가 옷을 받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조용해 보이는 아이였어요. 태준이보다 얌전한 느낌이었죠. 너는 이름이 뭐니? 서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태윤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서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태윤이었습니다. 내 아들 태윤이요. 9살이지? 네, 어떻게 아셨어요? 쌍둥이니까. 서은은 웃으려 했지만 울음이 나올 것 같았어요. 간신히 참았습니다. 태윤이에게 옷을 건넸습니다. 손이 스쳤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죠. 서은은 그 감촉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윤이가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서은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태준이와 태윤이 내 아들들이었습니다. 6년 만에 본 아이들이요. 왜 여기 있는 거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석은 어디 있는 걸까요? 왜 아이들이 복지센터에 있는 거죠? 나머지 아이들에게 옷을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태준이와 태윤이만 보였죠. 두 아이는 받은 옷을 펼쳐보며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행사가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서은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복지사가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기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서은은 태준이와 태윤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쌍둥이 아이들 여기 언제부터 있었나요? 복지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태준이, 태윤이요?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3년이나요? 네, 아버지가 건강 문제로 임시 위탁하셨어요. 서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석이 아이들을 여기 맡긴 거예요. 3년 동안이나요.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자주 면회 오세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요. 형편이 어려우신 것 같던데. 서은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저 아이들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혹시 후원하고 싶어서요. 복지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가져올게요. 복지사가 사무실로 갔습니다. 서은은 태준이와 태윤이를 바라보았어요.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과 놀고 있었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은은 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복지사가 돌아왔습니다.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여기 있어요. 서은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았습니다. 펼쳐봤어요. 첫 페이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명 윤태준. 생년월일 2016년 3월 12일. 보호자 부윤민석. 모 이서은 행방불명. 행방불명.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석은 서은의 주소를 몰랐던 거예요. 연락처도 바꿨으니까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태윤이 서류도 똑같았어요. 모 이서은 행방불명. 서은은 서류를 붙잡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종이에 얼룩이 생겼죠. 대표님? 복지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민서, 당신 얼마나 힘들었으면 생각했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다가 결국 복지시설에 맡긴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나는 뭘 한 거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6년 동안 단 한 번도 아이들을 보러 오지 않았어요. 성공하고 나서 만나려고 했죠. 하지만 그 사이 아이들은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서은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복지사에게 돌려줬어요.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후원하실 건가요? 네, 꼭 하겠습니다. 서은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홀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돌아보니 태준이었습니다. 뛰어오고 있었어요. 옷 정말 감사해요. 너무 예뻐요. 태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은은 무릎을 꿇었어요. 태준이와 눈높이를 맞췄죠. 다행이다. 마음에 들어서. 누나 이름이 뭐예요? 누나. 그 호칭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누나였어요. 서은이야. 이서은. 저은 누나 또 올 거예요? 서은은 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응, 올게. 꼭 다시 올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이야. 태준이가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새끼손가락이었어요. 서은은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도장 찍어요.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맞댔어요. 서은은 그 작은 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태준이가 뛰어갔습니다. 서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차에 올라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대고 울었어요. 소리내어 거칠게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참회였죠. 한참을 울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미러를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서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복지사에게 물어본 정보를 메모했어요. 민석의 연락처는 없었지만 면회 기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면회가 일주일 전이었죠. 찾아야 해. 민석을 찾아야 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어요.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였습니다.
서은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복지센터를 뒤로하고 출발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태준이와 태윤이 곁에요. 서은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좀처럼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 복지센터에서 본 아이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마지막으로 본 게 겨우 3살 때였는데 어느새 9살이 된 아이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웃는 얼굴을 오늘 이렇게 뜻밖의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서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것도 벌써 3년 동안이나 말이죠. 새벽까지 뒤척이던 서은은 결국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죠. 복지센터 홈페이지를 검색해 후원 안내 페이지를 찾고 전화번호를 메모했습니다. 내일 아침 꼭 전화해야지. 마음을 다잡으며 메모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석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이들은 정말 괜찮은지 더 알고 싶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서은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민석을 떠올렸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버티기 힘들었을까, 내가 곁에 있었다면. 후회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지만 이미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 순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퍼질 즈음 서은은 부은 눈을 찬물로 씻어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계가 9시를 가리키자마자 복지센터로 전화를 걸었죠. 안녕하세요. 푸른 하늘 복지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후원 행사에 참여했던 아이리움 대표 이서은입니다. 잠시 망설이다 서은은 물었습니다. 혹시 윤태윤 형제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상담원은 개인정보라며 조심스러워했지만 서은이 개인 후원을 하고 싶다고 말하자 센터장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그 아이들을 후원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서은은 한참 망설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도 쌍둥이를 키워봐서요. 그래서 더 마음이 갔습니다. 작은 거짓말이었지만 서은은 지금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은은 복지센터를 찾아 아이들 한 명당 매달 50만 원씩 후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센터장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신분증을 확인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태윤이 어머니세요? 서류에 적힌 행방불명이라는 글자가 순간 서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서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아이들 엄마입니다. 센터장은 잠시 서은을 바라보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밝게 잘 자라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 엄마 이야기를 하더군요. 보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은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성공한 뒤에야 아이들 앞에 서려고 했어요. 아이들은 엄마의 성공보다 엄마 그 자체를 그리워했을 겁니다. 센터장의 말에 서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후원 서류를 작성한 뒤 서은은 조심스레 아이들 파일을 펼쳤습니다. 태준이의 기록에는 밝고 활발함, 동생을 잘 챙김, 가끔 엄마 생각에 운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태윤이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함, 그림 그리기를 좋아함, 엄마 그림을 자주 그림. 엄마 그림을 자주 그린다는 글자를 보는 순간 서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덮고 복도로 나가 입을 막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태윤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센터를 나서는데 놀이터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그네를 타며 깔깔대는 두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은은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곧 만나게 될 거야.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집에 돌아온 서은은 센터장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윤민석 씨가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오신답니다.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서은은 떨리는 숨을 고르았습니다. 일주일 뒤 민석을 만나게 되는구나. 그날 밤부터 서은은 거울 앞에서 말을 연습했습니다. 미안해요. 용서는 바라지 않아요. 다만 아이들 곁에 있게 해주세요. 일주일이 지나 토요일 아침, 서은은 여러 번 옷을 갈아입다 단정한 블라우스와 검은 바지를 골랐습니다. 꾸민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지센터로 향하는 길, 두 손이 떨렸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차 안에서 깊은 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할 수 있어. 이번엔 피하지 않을 거야. 서은은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6년 만의 재회가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센터장실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민석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전에 민석 같지 않았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파리해진 몸, 구부정한 어깨. 6년 전 당당하던 CEO의 모습은 흔적도 없었죠. 서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민석도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서은? 떨리는 그의 목소리에 서은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센터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 이야기 나누세요. 전 밖에 있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무겁고 길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당신이야? 네. 서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일어섰다가 멈췄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아이들을 봤어요. 그 말에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봤구나. 서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연락할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 당신 번호도 바뀌었고 주소도 몰랐어. 민석의 목소리에는 쓰라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어.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서은은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지냈어요?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내 힘으론 부족했어. 두 사람의 눈가에 동시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사는? 망했어. 투자 실패로 다 무너졌지. 버티다 쓰러졌고 아이들 맡길 수밖에 없었어. 민석은 고개를 들어 서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6년 동안 어디 있었어? 고향 근처에서 일했어요. 초라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연락 못했어요. 민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린 참 닮았네. 둘 다 자존심 때문에 아이들에게 못 갔잖아. 서은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석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지켜주지 못했어. 한참을 울고 난 뒤 서은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서 지내요? 원룸 설거지, 배달 뭐든 하고 있어. 건강은 괜찮아요? 버티고 있어. 말없이 눈빛만 오갔습니다. 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센터장이 그러더군. 당신이 아이들 후원한다고. 네. 한 달에 100만 원씩요. 민석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형편 괜찮은 거야? 아이리움이라는 아동복 브랜드 운영해요. 아이들을 위해 시작했어요. 언젠가 당당히 만나려고. 민석은 그 말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아이리움. 서은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들 만나고 싶어요. 후원자는 면회할 수 있어. 센터장에게 얘기해. 같이 가주실래요? 민석이 놀란 듯 서은을 바라봤습니다. 왜 나까지?
혼자는 무서워요. 혹시 아이들이 날 기억 못하면 어쩌죠? 민석은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일주일 뒤 토요일 아침, 서은은 옷을 여러 번 갈아입다 단정한 블라우스와 검은 바지를 골랐습니다. 민석과 복지센터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둘 다 긴장한 얼굴이었죠. 준비됐어요? 아니요, 전혀요. 민석이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두 사람은 함께 센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센터장이 반갑게 맞이하며 안내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방에 있어요. 가보시죠. 복도를 걸으며 서은은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손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놀이방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태준이와 태윤이 블록을 쌓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실래요? 센터장이 물었습니다. 서은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이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석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빠. 두 아이가 달려와 민석 품에 안겼습니다. 서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민석이 아이들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특별한 분이 오셨어. 아이들이 서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저번에 옷 주신 누나. 서은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태준아, 태윤아. 떨리는 목소리에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나 우리 이름 알아요? 응, 엄마니까. 아이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서은은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가 왔어. 태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멀리 있었어. 왜요? 작은 태윤의 질문에 서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너희를 두고 갔어. 정말 미안해. 태준이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은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그러자 태윤이 다가와 서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울지 마요. 서은은 더욱 울었습니다. 태준이도 다가와 서은을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안 가죠? 안 가, 이제 절대 안 가. 세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민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참 후 서은이 얼굴을 들어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매일매일 생각했어. 우리도 보고 싶었어요. 태윤이 조심스레 웃었습니다. 엄마 그림도 그렸어요. 근데 얼굴이 기억 안 나서 그냥 여자 그렸어요. 서은의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집에 같이 가요? 서은은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도 서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데려갈게. 아빠랑 같이. 서은의 말에 민석은 놀란 듯 했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짜요? 아빠랑 엄마랑 같이요? 응, 이제 같이. 서은은 민석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 그 손을 잡았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잡은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함께였으니까요. 복지센터 문을 나서자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준이와 태윤이가 서은의 양손을 꼭 잡고 걸었고 민석은 조금 뒤에서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엄마, 뭐 먹어요? 낯설지만 따뜻한 그 부름에 서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뭐든지. 돈가스요. 태윤이가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식당에 앉자 어색한 공기가 잠시 감돌았지만 아이들이 맛있게 밥을 먹자 서은의 표정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석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네 사람은 식당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아이들이 움찔하자 서은이 재빨리 옷깃을 여며주었습니다. 그때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에 같이 가요? 서은은 아이들을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갈 거야. 며칠 안에 약속할게. 그날 밤 서은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아버지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녁 무렵 서은은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아이들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석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서은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리움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깔끔한 사무실. 민석은 놀란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서은은 조용히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요. 민석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아이들이 가장 중요해요.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상해요. 하지만 그보다 소중한 게 있으니까요. 서은의 부드러운 말에 민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침묵하다가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복지센터를 찾아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태준이와 태윤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석 달 뒤 서은은 민석에게 제안했습니다. 아이리움에서 함께 일해보시겠어요? 운영에 당신의 경험이 필요해요.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합류로 회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6달 뒤 드디어 양육권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에 가는 거예요? 서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진짜 우리 집이야.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새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태준이와 태윤이는 자신들만의 방을 보고 침대 위에서 뛰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중얼거렸습니다. 꿈 같아요. 우리가 만든 현실이에요. 서은의 대답에 민석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태준이와 태윤이가 반지를 들고 나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멋있어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에 식장 안이 웃음으로 물들었습니다. 민석은 하객들 앞에서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6년 전 제 오만함이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걸. 서은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혜도 빚도 없어요. 우린 가족이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새 출발을 약속했습니다. 그 후 아이리움은 패밀리 캠페인을 시작했고 태준이와 태윤이가 첫 모델이 되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네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 불빛 아래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거실 창문 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장난감을 정리하는 동안 서은과 민석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해요? 서은이 물었습니다. 네.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민석이 서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행복합시다. 네. 약속해요. 그때 태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서은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엄마가 맛있는 짜장면 해줄게. 민석도 따라 나섰습니다. 같이 해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냄비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제잘거림.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 같은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은 때로 무너지지만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지만 결국 그 시간이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이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용기라는 것을요.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서은과 민석처럼 과거의 상처를 넘어 다시 손을 잡을 용기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의 진짜 행복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도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사연집이었습니다.